예, 반갑습니다. 신병 교수님. 아, 이번에 특별 인터뷰 준비했고요. 그리고 어, 오늘 모신 신병 교수님,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경북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법대 졸업하시고 판사로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현재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 재직하고 계신데 하루 일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과에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제 말이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듣기가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걸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또 자기 전에 반드시 미국 NPR 그것을 꼭그 방송, 예, 라디오, 예.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예. 그 기사를 읽고 음. 또 5분 서머리 방송을 청취를 합니다. 어. 그게 이제 제 일과의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죠.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나이가 그래 들어서 영어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취미입니다. 그것을 봄으로 해서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소중하게 취급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아주 귀중한 시간이죠. 뭐 그래서 저희 취침 후에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시간은 그렇게 바치고 있죠. 뭐 그 전에 이제 잠자기 전에는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제가 가톨릭 신자로서 이 묵주기도를 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잠자리 들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NPR을 듣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다음에 출근을 하고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강의를 하고 뭐 이런 아주 짜여진 생활이죠. 뭐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5개 국어를 하신다고 아이고 뭐 그것도 어느 너무 더 언어인지 과장된 과장님. 말이고, 예. 뭐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독일어, 그 다음에 또 일본어, 뭐 중국어, 뭐 그런 정도 해서 외국어를 하려고 했는데 예.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그런 다중언어 구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음. 바이링구얼 두 개의 언어에 예. 대해서도 두 개의 언어를 모국어 머들탕 예.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예. 뭐 그런 면에서 외국어는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죠. 예. 더 나아가서 3개국, 4개국, 5개국 그러면 말 제대로 신뢰하기 힘듭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직 가운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요. 예. 오래전부터 사법개혁을 주장해 오셨고, 예. 그리고 대부분 이런 문제를 걸고 싸운 싸움에서 연전연패를 이제 했다라고들 하시는데, 또 그 패배의 기록으로 사법개혁을 향하여라는 책을 남기셨는데요. 이 싸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듯 해서요. 제가 일관되게 추구했던 것은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 가치하고도 결부되는 것인데, 예. 이 사회의 어떤 존재라도 자기 존엄성을 인정받으면서 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예. 뭐 제가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우리 쪽에 한국의 사법 분야가 여러 가지
어떤 정실에 의해서 왜곡된다든지 또는 그 금전이나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보다 강자에게 유리하게 예.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결론이 그런 있어야죠. 현상이 있었다고 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든 것이죠. 뭐 그래 뛰어들어가지고 뭐 성공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뭐 제가 판사로서 그것을 주창을 했다가 그 판사직에서 쫓겨났고 기득권 세력. 예, 뭐 기득권 결국 뭐 하나의 거대한 기득권 거대한. 세력이죠. 예. 거대한 정말 거대한 것이죠. 거기에 제가 맞서서 싸운다는 자체가 별로 소득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쓴 책을 사법개혁을 향하여 그 책을 또 용하게 또 검색을 하시는데 뭐 그 책은 뭐 책이라기보다도 좀 부끄러운 그런 면이 많고 그 후에 제가 한국의 사법개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한국의 전반적인 사법개혁을 짚어보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사법개혁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검토 연구를 한 책입니다. 뭐 그 책이 비교적 또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 제가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법개혁에 많은 뭐 정열을 바쳤던 셈이고 이제 다시 로스쿨 문제 그렇죠.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높이 깊이 출판사 통해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출판하셨고요. 근데 이제 제목이 로스쿨이 이제 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제는 한국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그러니까 역시 개혁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는 로스쿨 입학과정 불공정성, 그리고 로스쿨의 이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폭로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제대로 안 본 분들이 제가 책에서 입학 과정에 관한 짤막한 딱 두 줄이었습니다. 그것만을 문제 삼아서 제가 로스쿨의 부정 입학에 관해서 폭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은 뭐 상당히 학술적인 책이고 그것보다는 한국의 로스쿨이 지금 어떤 설계의 미스로 말미암아서 사실 잘못되고 있는 뭐 그런 현상을 지적을 하면서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중에 부정 입학의 문제는 정말 그거는 뭐 스치면서 지나간 딱 두 줄 문장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막 책의 내용이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이익을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뭐 그렇죠.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한국 사회가 원래 어떤 아주 가진 자들이 쉽게 자기의 권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뭉쳐버리고 또 그런 사회에서 어떤 공정성이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흔히 무시가 되는 거죠. 뭐 그런다 보니까 이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아주 강고한 세력으로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좀 부드럽게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는 잘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 로스쿨이 벌써 한국의 거대한 또 하나의 기득권 세력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한국에서 이거 뭐 있는 집안 또는
그 법조계의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제도가 로스쿨 제도가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없는 집안의 자식들이나 또 뭐 그런 뭐 이렇게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여튼 지원서를 보면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예. 로스쿨은 좀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좀 작용하는 그런 제도죠. 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당장 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로스쿨 교수들이 우선 저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고 또 로스쿨 학생들도 예. 교수들의 영향을 받고 또 뭐 자기들 생각하기에도 자기들의 이익에 그렇지요. 배치된다고 생각하니까 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기색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요. 사실은 이제 고려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조선 시대 들어서 과거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의 고시인데 그 고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신분 상승이 가능했었고 그런데 이제 양반이 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양반 그룹에 바로 지금 현실 이제 로스쿨 현재 그런 것처럼 그러한 양반 자제들을 위한 성균관이 또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배출되는 사람은 자동이 되고 서얼 그리고 이제 중인 그리고 이제 평민 밑에 계급들은 아예 응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런 게 제도적으로 자기들이 막아버리고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일제시대와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양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거의 제도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전 국민이 다 가난할 때 그런 친일파 좀 빼고 전 국민이 다 가난할 때 나도 공부와 그리고 노력을 위해서 어떤 신분의 상승과 더불어서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믿고 공부해서 성공을 해서 사실 지금 많은 그런 법 관련 일하시는 분들, 변호사나 개천에서 용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더 이상의 개천의 용이 날 수 없도록 막아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한 비판이 많이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거제도, 고시제도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역동성을 부여해 오고 맡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하면은 고시 제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고시 낭인을 낳고 아직 외국 어떤 대학 생활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꼭히 고시 제도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고시 제도를 대신해서 들어오는 로스쿨 제도가 과연 그러면은 얼마만큼 사회적 효용성과 또 사회적 공정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 적에 사실로 미흡한 점이 많고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는가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단적인 예로 말하자면은 저 같은 사람은 아까 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잿더미 위에서 우리 민족이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직 공부만 하면 가능하다. 또 길이 열리고 그렇죠. 열렸죠. 그런 저희 세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해방 6.25 전쟁 때에 태어난 것이
제가 그 10남매의 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그 집안 살림도 그 사는 게 형편없는 집안에서 1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이야. 그 제대로 그 먹지도 잘 못했죠. 그런 처지였습니다만은 그 공부를 잘했다는 그 예. 하나만으로서 가능성과 예, 미래라는 예, 꿈, 그렇죠. 예. 꿈을 실현할 수 있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결국 또 남들이 가기를 소망하는 또 그런 학교를 거쳐서 예. 또 판사까지 이르렀죠. 예. 근데 지금 한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 이 로스쿨 제도에서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의 어떤 약간은 하층부에 있는 예. 그렇지만 공부는 잘하고 또 꿈은 가지고 꿈은 있고 가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참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한번 예. 일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이가 예. 과연 지금 로스쿨 제도 하에서 그걸 거쳐가지고 판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제도는 과거의 고시 제도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능 그런 것을 어떤 많이 훼손시킨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다른 얘기 하나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예, 다른 얘기 볼 건데, 이번에 재외동포 유권자, 이제 한국헌법학회, 예, 이제 회장으로 또, 일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재외국민들이 이번에 총 유권자가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인데, 이게 미국에만 82만 명. 그런데 이제 이 중 0.2%가 투표를 했습니다. 0.2%. 그랬는데 국가가 예산은 30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0.2%. 약 7만 명 투표하자고 300억을 썼는데 한 표에 얼마 정도 배당이 되십니까? 수십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 0.2% 하자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편 투표, 인터넷 투표 허용이 이제 절실히 요구가 되고, 미국은 이제 땅이 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투표하러 공간에 나와서 직접 투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편 투표, 인터넷 투표, 이제 다른 나라는 우편 투표를 또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직접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가 되고, 그리고 비밀 보장이 안 돼, 비밀 투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무늬만 참정권 보장이다. 국민에 대한 비난이 사실은 재외동포 사이에서 크고요. 그리고 국민에게 우편 투표를 할 기회를 주면 대리 투표, 부정 투표가 발생한다라고 잠재적 범죄자로 그러니까 재외국민들을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로 규정을 해서 더욱이 실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헌법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 궁금합니다. 투표를 한다고 해서 직접 투표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밀 투표 그런 점에서도 약간의 좀 세밀한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은 충분히 저 비밀성을 보장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0.2%의 투표권 행사자를 위해서 300억을 지금 비용을 쓰고 있다는데, 그건 조금 너무 과소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글쎄요, 그런 조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은 예. 충분히 우편 투표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그것이 헌법상의 그런 투표의 4대 원칙, 예. 그것에 배치되는 것으로 굳이 또 그렇게 보지 않아도 예.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서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책에서 이렇게 가능한 그런 기회마다 어떤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끝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글로벌 인재상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저는 이미 낡은 세대인데 뭐 제가 별로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뭐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우리 이제 한국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세계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어떤 국민들이 평가하는 인재는 역시 국내에서 어떤 뛰어난 업적을 쌓는 것보다는 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어떤 자기가 어떤 공적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인재를 훨씬 더 가치 있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학생들이 그쪽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많은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진출을 하겠죠.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어느 학기든지 간에 꼭 강조하는 게, 반드시 너희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거든 반드시 외국 유학을 다녀오너라. 적어도 1년 이상 외국에 체제하면서 그때 얻을 수 있는 많은 아주 귀중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경험하도록 해라고 말하죠. 이런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앞으로 더욱 뻗어나서 이런 글로벌한 측면에서 많은 업적을 남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예, 오늘 경주시의 자택으로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재외 국민들, 특히 이제 미주에 계신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